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에 내 얘기는.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뭐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예,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나는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 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 제국은 뭐가 대영 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아,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 영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다는 거야. 저기 뭐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요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포르투갈은 뭐 이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거.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네.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뭐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갖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이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 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 우리는 뭐 남북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쪽발이로 보여요? 9,70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있어. 개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떼놈 쪽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러고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예,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그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아 그래도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저기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 그거 참 신기하죠. 예. 중국은 9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하고 인구가 12억이야. 12조 달러. 자, 어쨌든 이 미국은 3억 2천만인데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중국 옆에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예요. 미국은 20조 달러야.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벌지?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중국하고 경제, 미국하고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예 일본하고는 뭐 수출 액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일본하고.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일본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여기 뭐 신발 한 짝만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 뭐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물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야.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로 힘센 사람이 패권이야. 제일 힘센 사람을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지금. 그리고 이 패권은 당분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40년, 50년 가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주로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면 미국하고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미국에 가갖고 뭐 비굴하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중국하고 5천 년 동안 비굴하게 살았어요. 일본하고 5천 년 동안 아주 괴롭게 살았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 카드가 더 생겼잖아. 카드가 하나 더 생겼잖아. 미국이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고 뭐 굽신굽신 거린다고 욕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쪽 북한 이하 여기 연변 자치구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 발해 중국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고 경제 규모가 5조고 인구는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삿포로 일본 꼭대기에서부터 저 나가사키 일본 저 맨 밑에까지 2,000km가 넘어요. 나라 길이가. 우리는 저 신의주서부터 부산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보다 2배가 큰 나라야. 인구도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2천만이었는데 저기 일본은 9,7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쪽발이 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러니까 세계 제1, 2, 3, 2가 다 누구 옆에 있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나마 우리가 반으로 분단됐네? 반으로 분단돼서 얘네들이 참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카드놀이로 갖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카드놀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면은 우리가 카드놀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한테 니네 태평양에 나갈 때 우리가 길 터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보낼 수 있어. 러시아 여기 천연가스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줄게. 러시아 형편 펴요. 일본 여기 중국으로 갈 때 못 가. 우리 통하지 않으면 니네 못 가. 돌아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아올 때 중국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국경이 여기니까 일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못 가. 이게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놈의 통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야. 중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라. 우리 편안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분단돼 있으면서 나라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거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층별로 1살서부터 20살까지도 우리는 쪼개져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또 이게 70대하고 70대 밑에하고 70대 위는 빨갱이 놈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60대 아래는 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0대는 또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애들한테 왜 우리 거를 주느냐고 그러고 이게 참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지하철 요새 KTX 연결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 들어. 다른 나라 벌써 쪼개져서도 100개는 더 잘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어. 케냐, 탄자니아에서부터 인류가 탄생이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 먹을 거 없고 건기 때 먹을 거 없다. 어디 한번 딴 데 가보자. 그러고 가다가 스페인에도 가보고 여기 네안데르탈인들도 있고 스칸디아니아 추운 데도 가보고 여기서 또 유대 땅에서 있다가 중국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여기는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은 베링 해협이 굉장히 추워갖고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냥 건너갈 수 있었어. 건너가갖고 여기 터키, 몽골족이 건너가갖고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 아즈텍 문명, 마야, 잉카 문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몽고 사람들 같아. 몽고 사람들 같아. 요 바레 사람들, 우리는 여기 바레, 몽고, 우리는 몽고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동쪽에서 무슨 신이 와갖고 자기네들 다 뻥이야. 여기도 3만 년 전에는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10,000년 전에 해빙기가 와.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여기가 이제 바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어디서 넘어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죠. 또 여기 중국이 엄청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요즘 아즈텍 문명 가보면은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저쪽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은 우리가 원조상이다. 이런 논리도 피는 게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폴리네시안이라고 호주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가고 뉴질랜드까지도 가고 피지 이렇게 떠돌아갖고 이게 이제 지구에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건데 본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가 우리의 탄생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민족, 내 민족 나눌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똑같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존귀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못 사는 나라들 무시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를 도우러 가면서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난한데 예쁘게 생겼어. 착해. 불쌍하다. 그렇게 정말 저렇게 매력적이네.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미국은 지금 여기 영국에서 다 건너가갖고 저기
이 가난한 저 노동자들이 여기 건너가고 다 미국 세운 건데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막 요즘 아주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꼴값을. 호주는 또 영국에서 저기 뭐야 죄수들 다 이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웬만하면. 그게 또 인간사,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짓고 간호대학을 짓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기술들을 또 가르쳐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는 정치인들 뒤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지 않아.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왕들하고 다 짜고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다 뺏어갔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이론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우리 100만 년 전에는 육지였어. 여기도 다 육지야, 육지. 다 육지야. 예, 육지. 여기는 호수였어, 호수. 여기 굉장히 깊잖아요. 호수였어. 그런데 10,000년 전에 해빙기가 오면서 뭐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마도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나눠져갖고 원수가 된 거야. 이게 해빙기가 없었으면 같은 한 나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근데 이놈은 빙하 해빙기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일본을 신비의 문화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신비의 문화예요. 신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덜란드의 고흐박물관을 갔는데 아니 일본 민화가 있는 거야. 일본 민화가 이게 뭐야? 왜 고흐 그림은 안 있고 일본 민화가 여기 있지? 근데 이미 1500년, 1600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기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일본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갖고 가고 자기네들 그림 그리는데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그 갑옷을 보면은 이 사무라이 갑옷은 몸에 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죽이야. 가죽을 3000개를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명주천은 225m 명주천으로 감싸는 거야. 그 천으로 감싸갖고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사무라이들 그 복장 보면 멋있지 않아요? 예? 안 멋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가 예술이야. 종합 예술.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0년 전 지도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산둥반도에서도 넘어가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은 섬에 갇히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라고 약 13,000년 전, 2,500년,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까지, 300년 전까지 이렇게 아주 운막을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기 서울 암사동에 가봐. 다 이러고 살았어. 밑에 파고 빗살무늬 톡이 그 땅속에 묻나고 이렇게 밑이 동그랗지 않아요. 토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왜? 땅속에 그냥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이 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벼농사가 들어가요. 벼농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 일본 고유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지.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다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요 남쪽으로 왕국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백제에서 한자하고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 천황은 기원전 600,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엔 거의 뻥이야. 뻥인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을 자기네들은 세워놨다고 그래. 전설. 우리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듯이. 근데 우리는 2333년 전인데 그래도 일본은 또 그건 또 양심이 있어. 기원전 660년에 1대 천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황은 126대야. 그러니까 이 126대가 천황이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론 중간에 남북조 시대에 천황이 둘이 있기도 하고 천황이라고 이 집 씨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머지 정권을 잡으면 또 덴노라고 천황을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천황을 세워놓고 천황을 세워놓고 계속 천황이라는 제도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이 절대적으로 신격화한 게 언제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부터 천황이 신격화돼요. 이 신격화된 천황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황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근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황, 그래갖고 천황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황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일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하다못해 중국 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근데 얘네들은 천황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많이 400년, 500년에 불교가 넘어가고 한자가 넘어가고 유교가 넘어가고 백제의 영향을 야마토 정권이 많이 받죠. 그래도 계속 신라에 그냥 외적 보내고 백제에 외적 보내고 뭐 심지어 중국까지 외적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것 뺏어 오는 데는 얘네들이 귀신이야. 자, 소토쿠 태자 고구려 광개토왕에 비견할 만한 왕으로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들이 문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쪽발이들이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문화가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1800년대에는 도쿄, 에도 막부로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가 도쿄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책 파는 데가 500군데나 있었어요. 500군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지금도 나도 일본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차에 타면 다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보겠지만은 한 15년 전에 전철을 타보니까 다 책 읽고 있더라고. 정말 다 책 읽고 있어. 일본 사람들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일본에 비하면은 거의 안 읽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잡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이제 뭐 텔레비 보는 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책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종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종교는 일본은 불교 1억 명이 불교, 신도 뭐 1억 1000명이 신도를 한대. 남묘 호렌 개교 이게 1500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어떻게 신자는 2억 5천만 명이 되느냐고. 얘네는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이 믿어. 태어났을 땐 신사에 가갖고 얘 태어났다 그러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음은 불교식으로 해.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라는 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남묘 호랭 개교는 이게 무슨 여러분들 많이 남묘 호랭 개교 많이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들었어. 남녀 호랭, 남자 여자 호랭이가 개교했나? 남녀 호랭 개교, 남녀 호랭 개교 이런 게 아니고 남묘 호랭 개교는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은 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다. 이게 1908년도인가 10년도에 시작한 불교에서 나온 교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 일본이 1500만 명이야.
그래서 남묘호랭교교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신사,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 있어. 8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신이야. 근데 문제는 죽은 천황들을 신으로 모시거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황들만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전범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한 이 죽은 영혼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그 무슨 얘기야? 전 미국하고도 싸우고 아시아, 말레이시아, 한반도, 몽고까지 이 뺏어온 이 위대한 사람들도 신이다 그래갖고 가갖고 향을 올리고 쌀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야. 이게 일본이야. 예. 이제 덴노 천황이 공식적으로 673년에 덴노는 후한서에서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 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고 군주가 처음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200년 전에 천황이 원래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1대로 따져갖고 지금 126대까지 이어놓은 거야. 이어놓은 거야. 천황이라는 게. 일왕이.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천황이 신격화된 거는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지, 이 명치라는 천황이 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요거는 요 뒤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이름은 673년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가야, 그러다가 고려, 그 다음에 또 조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그리고 요 북한은 아직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통일하면 우리도 고조선이라는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예. 해이안 시대 이제 794년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죠. 나라에서 천도한 해이안교가 정치 문화 중심지였던 시대, 중앙집권 정부 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외적이라고 그래서 그 정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정부가 있었던 거죠. 1086년 시라카와 덴노가 퇴위하면서 마쿠에서 실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인세이 체제를 확립하여 궁중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꼽혀요. 교토로 수도로 옮기고 이때 쇼군이라는 게 나와요. 쇼군이라는 게, 쇼군은 1300년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사무라이 쇼군이 나와. 천황이 있고 일본은 쇼군, 정의 대장군, 장군이야, 장군, 다이묘, 영주. 이 다이묘를 보호하는 시중두는 무사, 사무라이. 여기 뭐 닌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0년 동안 문인이 일본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무인이 일본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 지배 계급이거든요. 지배 계급. 우리나라 선비하고 똑같은 거야. 사무라이는 귀족 문화죠.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 여기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직접 다스리는 엘리트 계층이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본 헌법에 뭐라고 있느냐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야.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나라 시대, 그러니까 아까 덴무 673년 덴노 얘기 나왔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뭐 일본 전설에 따르면은 일본 황실은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이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이게 하도 말썽을 일으켜갖고 동굴 속에 가둬놨는데 너무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동굴을 열으니까 없던 태양이
뜬 거야. 없던 태양이 뜨니까 일본 국기가 딱 태양 하나 떠 있잖아요.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나와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기네들의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모든 나라는 신화가 다 거의 다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근데 그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의 근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 우리는 단군 신화도 있지만은 무슨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잖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실 그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동안 이 천황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1868년 이게 메이지 유신은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이 메이지 유신 이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 상선이 와갖고 일본 니네들 개항해라. 그럼 우리 안 하겠다. 그래갖고 뭐 포를 뭐 군인 4,000명이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니네들 개항 안 하면 우리가 니네들 이 포로 니네 박살을 내겠다. 자기네끼리 해갖고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똑똑한 애들 뭐 100명 뭐 미국 유럽으로 다 보내. 그래갖고 1880년 90년엔 일본이 전차가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기관총을 만들고 그 메이지 유신 우리 때도 1866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갖고 개항하자고 그럴 때 우린 죽어라고 끝까지 안 한 바람에 1894년 동학혁명 이때 일본이 들어와갖고 청일전쟁 해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린 더 이상 주권을 이 조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착취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뭘 맺었다면은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하고라도 좀 열었으면.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꽉 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히 홀딱 망해야지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막 주식하는 사람들, 막 무리하게 무슨 사업 확장하는 사람, 너 그렇게 욕심 부리면 너 위험하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살은 아니었어도 정 안 되니까 결국은 뺏긴 거죠. 어쨌든 하여튼 이 천황의 이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신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천황. 왜냐하면 하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늘의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천황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일왕 즉위식 때 보면은 그 즉위식 하는데 딱 한 명만 올라가요. 천황만 올라가.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이 신분이 격이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요, 일본에. 그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황하고 그 천황 황태자비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천황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꽤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두 가시지. 지금도. 예.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거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 것 같다면 서둘러 딴 데 시집을 가버린대. 거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네. 이 지금 일본 천황의 재력이 궁금해갖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청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그 천황이 사는 데를 일본에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접근도 못 해. 근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천황 구경하러 갔다가 노숙자만 잔뜩 구경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이라는 이 상징, 대개 섬나라가 왕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국도 아직도 뭐 왕비에다 이번에 이제 윌리엄 왕장가가 이제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주 특이한, 섬나라의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고종왕제 26대로 그냥 끝났죠. 물론 뭐 순종 27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126대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얘네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 마지막에 조선 막 그 고종왕제가 뭐 약을 먹고 뭐 무슨 뭐 독살 당했고 뭐 시체를 보니까 까맣고 우린 좀 그래도 명성황후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갖고 우린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한 건데 그래도 이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활개를 피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은 북한한테 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는 우리는 5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누구냐면 쇼군이야, 쇼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한 사람들이죠. 상징적인 이랑은 명맥만 유지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쇼군, 장군이 통치를 했죠. 제가 왜 자꾸 쇼군, 장군, 사무라이를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칼로 일어선 나라야. 칼로 일어선 나라인데 칼로 망했잖아, 1945년에. 근데 지금 또 아베가 칼로 일어서려고 막 그래. 그거를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야, 옛날에 고구려 땅 만주 그 우리 땅인데 그거 한번 중국하고 붙어갖고 뺏어 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또 싸워보면은 뭐해? 우리만 그냥 드립다. 그냥 우리만 그냥 안 쳐들어오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고려시대에 그 발해 땅, 그 큰 땅 엄청나게 컸더라고. 보니까 거의 한나라하고 크기가 같았어요. 고구려 그 당나라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으니 그럼 언젠간 저거 우리 땅 기회 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군사적으로 힘도 있고 남북한 갈라져 있고 분단돼 있고 중국 요거 지금 미국하고 분쟁을 해갖고 약간 또 기운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기회 되면 한번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요거 한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하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디립다 싸울 일이 아니야. 뭐 당권을 갖고 오느냐, 정권을 갖고 오느냐. 얘네들은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천황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이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쇼군이 돼요. 이 일본 말이, 내가 일본 사람을 싫어해갖고 일본 말을 공부를 안 했어. 다른 나라 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리토모는 아주 숙청. 한번 얘네들은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다이묘하고 이쪽 다이묘하고 싸웠어. 이쪽 영주하고 저쪽 영주하고 싸웠어. 근데 이쪽 영주가 졌어. 그럼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는 건 활복하는 거야. 일본 문화 안에서 사과라는 건 활복해서 죽는 거야. 활복도 3가지 방법이 있어. 한 번 찌르고 뒤에서 쳐주고 또 한 번 하고 2번 찌르는 거. 마지막 활복은 3번 긋는 거야.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긋다가 죽는 거, 긋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할 것 같아, 안 지독할 것 같아? 그 지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지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독해질 필요는 없어도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예.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쇼군은 내가 여러분들 뭐 여러 쇼군들이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1590년에 전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했는데 자꾸 또 덤벼. 통일했는데 이게 싹 20만 명 해갖고 저기 뭐야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 불만 세력들 이런 세력들 싹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5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그래갖고 우리가 1599년에 전쟁이 끝나. 아니 자기 쇼군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쇼군이 주인이 없으면 그 로닌이라고 그래요. 로닌.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로닌이야.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예. 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쫓아가는 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죠. 그 참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 환경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자식 죽이지 말라고. 근데 죽여.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난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려. 도쿄로 수도를 옮겨. 도쿄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동안 이 한 16대 쇼군까지 내려갈 거예요. 16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죠. 그 자기네들끼리 안정적이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색 당파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임금도 독살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토 히로부미.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냐면은 초대 조선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다 계획한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식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보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이걸 저지하겠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총을 3발 쏴갖고 죽이고 참 안중근 우리 토마스 장군이죠. 중장이죠. 중장. 안중근 토마스 이 정말 1909년에 그 우리 지금 을사능약이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하얼빈에 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체포돼요. 왜 도망을 안 가냐면 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하여튼 또 히로부미도 총리지만은 쇼군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쇼군이 아베 신조 쇼군. 아베 지금 3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를 계속 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밀어주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그 내면에 이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게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2013년에 아베가 신사참배를 해요. 그 전 세계가 욕을 할 거 알고 신사참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황을 묻어놓은 거고
조상들을 묻어놨는데 누굴 묻어놨냐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묻어놨어. 그리고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야. 독일은 전쟁 일으킨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모시고 그 신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면은 그냥 온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쇼군들, 신부님,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안 보여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이 우미나를 굉장히 잘해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도요, 대개 평민들은 바보같이 살아요. 살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살아. 네, 원칙대로 살아. 그 미국 사람도 보면은 더맨더머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더맨더머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황당한 사무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특히 막 요즘 언론 지수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언론 자유가 1위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저 바닥이었는데 지금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놔둬. 그래서 막 각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별말을 다 하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정치하기 힘든 거지. 바보들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오면 좋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여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힘들지. 자, 이제 이 쇼군 다음에 다이묘, 이 영주들에 대한, 영주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쇼군한테 충성을 하니까. 예.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이에요. 예, 변천사가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쇼군 바로 아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보다는 이 다이묘는 만석 이상의 영지, 막부, 여러분들 임진왜란 보면 쇼군, 하파, 막부 이러죠? 예,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다이묘 중에 100만석 이상의 거대 다이묘, 그러니까 1년에 만석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가 있고 1년에 100만석 이상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들이 있죠. 이 거대 다이묘들은 손꼽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다이묘들은 1868년, 정확하게는 1871년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천황을 신성시하면서부터 다이묘들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들, 이 다이묘를 보호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있고 닌자가 있어요. 닌자는 뭐냐면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맨날 영주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다이묘 갖고 닌자가 가갖고 좀 알아보고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또 때로는 닌자들이 청부 살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닌자예요. 사무라이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12세기서부터 1868년까지 사무라이는 일본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귀족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사야, 무사. 활 쏘기 잘하고 칼 잘 쓰고. 어쨌든 1192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예를
진이죠. 그리고 이제 극기를 많이 해. 돌을 많이 닦아. 그래서 사무라이에 연관된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은, 총알이 들어가면은 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쏜 총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막 휘두르는 거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칼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칼이 정말로 잘 했을까 그래갖고 동물을 죽여본다든지, 심하게는 노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쳐 본다는 거야. 목이 정말 확실히 잘리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난징 학살 때 보면요, 100명씩 칼로 중국 사람들 100명씩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갖고 그 교과서에 실려 100명씩 죽인 위대한 사무라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한일 합방도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도쿄 시장이 그러잖아요. 합방이라고. 왜 합방이냐면은 조선이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이제 힘은 약하고 러시아한테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중국한테 붙어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힘 당했고, 일본이 가장 앞선 그런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방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동학혁명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미쳐요. 동학혁명 7만 명 일본하고 붙어갖고, 일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13명밖에 안 돼요. 우리 7만 명 다 죽을 동안. 우리는 그때 화승총을 쐈거든. 화승총은 옆에다가 여기 불시해갖고 여기 불해갖고 쏘고, 얘네들은 기관총을 쐈거든. 그 화승총 지금 50m, 100m 나가는데 걔네들은 300m, 400m 거리에서 해대니 그 죽창 들고 하는 거를 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1338년서부터 1573년 사무라이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오늘까지도 다도,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을 탄생시켜요. 이게 칼만 쓰면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칼을 쓰면서도 돌을 닦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도도 하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발, 이거 우리는 그냥 사발 그냥 진동가 어디 완동가 어디에서는 개 밥그릇으로 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 귀한 걸 알고 그걸 들고 문화재에서 하면은, 우리 그 문경의 이봉주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77 방자 유기하는 할아버지 작품 일본에 하나 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느냐면은 갖고 나오는데 장갑을 끼고 기가 막힌 비단에 탁 싸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어디 유명한 오산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잔 안 닦으면은 까매지거든요. 새빨개지다가 까매져요, 완전히. 근데 가보니까 새카맣게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었으니 이제는 좀 수준을 좀 높이자는 얘기야.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써도 좀 문화생활에 좀 쓰라는 거. 문화생활에. 그냥 가둬만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야 돼요.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은, 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박물관 엄청나게 많아요. 독국가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3년서부터 1867년, 사무라이는 그럼 인구의 몇 퍼센트냐? 10%가 사무라이야. 이 사무라이들이 여기를 다 다스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은 이제 영주들도 없어지고 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갖고 이 점점 떠돌아다니는, 마지막에는 거의 방랑 생활하는, 1800년대는 방랑 생활하는 사무라이로 전락을 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사무라이는 항상 검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싸울 때 쓰는 칼, 하나는 마지막에 졌을 때,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 때, 다이묘를 잃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자살용으로. 물론 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을, 일본에서 칼을 2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다 하나 차. 근데 2개를 차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영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영예롭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이 배 가르는 용으로 쓰고, 또 다른 의미는 근접할 때, 근접 싸움할 때 꺼내갖고 멀리서 탁탁 싸우는 것보다 가까이 붙었을 때 빼갖고 찌르는 용으로 그렇게 사무라이 복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 이 굉장히 신격화된,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라고 그래. 상황. 지금 이번에 천황된 사람은 59살이에요. 9살. 굉장히 늦게 된 거죠. 59에 천황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장군, 다이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일본을 다스린 나라는 칼이 다스린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오늘 강해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객관적 역사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적 협력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정치적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두 나라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